33. 재빨리 도망칠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한다. 파라노이아와 스키조프레니아. 질 들레즈 1925년부터 1995년 프랑스의 철학자. 20세기 프랑스 현대 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자 중 하나로 자크 데리다 등과 함께 포스트 구조주의 시대를 대표한다. 40대 후반 이상의 연배라면 이 파라노이아와 스키조프레니아라는 용어가 한때 굉장히 유행했다는 사실을 기억할지도 모른다. 때는 거품 경제 시기 직전인 1984년 질 들레주와 펠릭스 과타리의 공저 오이디푸스에서 사용된 이 용어를 비평가인 아사다 아키라가 도주론에 소개한 것을 계기로 그해 유행어 대상, 일본에서는 해마다 신조어나 유행어 중에서 화제가 되었거나 세태를 반영한 말을 선정해 시상함, 옮기니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포스트 구조주의 용어가 유행어가 되다니 실로 대단한 시대였다는 생각이 든다. 1984년이라고 하면 그렇게나 오래된 용어를 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파라노이아와 스키조프레니아라는 용어는 그야말로 현대에서 새삼 의미가 함축된 개념이라 이 책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각각 뜻을 살펴보면 파라노이아는 편집증을, 스키조프레니아는 분열증을 말한다. 파라노이아는 무엇에 편집하는 걸까? 바로 아이덴티티다. 파라노이아형 인간은 이를테면 땡땡 대학교를 졸업하고 땡땡 대기업에 근무하며 땡땡 동네에 살고 있는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집착하고 이 정체성을 더욱 세밀한 부분까지 파고들어 새로운 정합적 특질을 획득하는 데 매진한다. 인생에서는 종종 우발적인 기회나 변화가 나타나곤 하는데 그때마다 기회와 변화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축적해온 과거의 아이덴티티와 꼭 들어맞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그렇기에 파라노이아형 인간은 타자가 보기에는 일관성 있고 알기 쉬운 인격과 인생이다. 들레즈는 다른 저서 천개의 고원에서 서양 철학이 오랜 세월 동안 근본으로 삼아온 출발점을 토대로 트리형의 가지와 잎을 정합적으로 펼쳐나가는 식의 논리 구조를 한편에 두고 그와 대비하여 출발점을 갖지 않고 무질서하게 확산해가는 뿌리형 개념을 들고 나와 이것을 리좀, 프랑스어로 뿌리를 뜻하는 말로 다양성이나 다면성의 형태를 일컬음, 옮기니 라고 명명했다. 이 트리와 리좀이라는 대비 구조에 파라노이아와 스키조프레니아를 적용시키면 파라노이아는 트리에 대응한다. 그렇다면 다른 한편의 스키조프레니아는 무엇이 분열하는 것인가? 이것 또한 아이덴티티다. 스키조프레니아형 인간은 고정적인 아이덴티티에 속박되지 않는다. 자신의 미의식이나 직감이 움직이는 대로 자유롭게 운동하고 그 시점에서의 판단, 행동, 발언과 과거의 아이덴티티나 자기 이미지와의 정합성에는 집착하지 않는다. 우발적으로 찾아온 변화와 기회는 그때그때 직감이나 후각에 따라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뿐 과거에 축적한 아이덴티티와의 정합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트리와 리좀의 대비에 비유하자면 스키조프레니아는 리좀에 대응한다. 질 들레즈는 원래 수학의 미분 개념을 응용해서 차이를 연구한 철학자다. 이 파라노이아와 스키조프레니아의 대비를 수학적인 뉘앙스로 표현하면 파라노이아는 적분, 스키조프레니아는 미분인 셈이다. 이 파라노이아와 스키조프레니아라는 개념이 지금 왜 중요한 것일까? 이는 아사다 아카라에 져서 도주론에서 발췌한 다음 부분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파라노이아형의 행동은 정주하는 것이다. 가정을 이루고 그것을 중심으로 영토의 확대를 꾀하는 동시에 재산을 많이 축적한다. 아내를 성적으로 독점하고 태어난 아이의 엉덩이를 두드리며 가정의 발전을 위해 애쓴다. 이 게임은 도중에 그만두면 지는 것이다.
그만두지도 멈추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파이노이아형이 되고 만다. 병이라고 하면 병이지만 근대 문명은 틀림없이 이러한 편집증적 추진력에 의해 여기까지 성장해온 것이다. 그리고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한 힘들기는 해도 그 나름대로 안정되게 살 수 있다. 그런데 사태가 급변하기라도 하면 파라노이아형은 약하기 그지없다. 자칫하면 성체에 틀어박힌 전력을 다한 끝에 목숨을 바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이때 정주하는 사람 대신에 등장하는 것이 도망치는 사람이다. 이 녀석은 무슨 일이 있으면 도망친다. 버티지 못하고 일단 도망친다. 그러려면 몸이 가벼워야 한다. 집이라는 중심을 갖지 않고 끊임없이 경계선에 몸을 둔다. 재산을 모으거나 가장으로서 처자식에게 군림할 수는 없으나 그때마다 마침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이용하고 자손도 적당히 뿌려두고 그 다음은 운에 맡긴다. 의지가 되는 것은 사태의 변화를 인식하는 센스, 우연에 대한 직감, 그뿐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스키조프레니아 형이라 할 만하다. 아사다 아키라의 도주론. 자손 운운하는 이야기는 차치하고 아사다 아키라의 지적에는 두 가지 핵심이 있다. 하나는 파라노이아 형이 환경 변화에 약하다는 지적이다. 모두 알고 있듯이 현재 기업이나 사회의 수명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 이 상황을 개인의 아이덴티티 형성과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어떨까? 직업은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하나의 아이덴티티에 얽매인다는 것은 하나의 직업에 얽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과 사회의 두 가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아이덴티티에 집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일본의 기업가이자 작가인 호리 다카후미도 저서 다동력에서 꾸준히 노력하는 시대는 끝났으나 실증나면 바로 그만두라고 조언한다. 이 말 또한 파라노이아보다 스키조프레니아가 그리고 트리보다 리좀이 중요하다는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일관성 있는, 흔들리지 않는 외길 10년과 같은 말을 무조건 칭찬하고 보는 어수룩한 구석이 있다. 하지만 그런 가치관에 사로잡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편집증적으로 고집하는 것은 이 사회에서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아사다 아카라가 지적한 두 번째 핵심은 도망친다는 점이다. 아사다 아카라는 파라노이아형을 정주하는 사람, 그리고 스키조프레니아형을 도망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정주하는 사람에 대치시키려면 이주하는 사람이든가 이동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도망치는 사람이라는 정의를 사용했다. 이 지적은 매우 예리하다. 도망친다는 딱히 명확한 행선지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곳에서 벗어나겠다를 뜻한다. 이 뉘앙스, 즉 반드시 분명한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곳은 위험할 것 같으니 일단 움직이자라는 마음 자세가 스키조프레니아형 인간의 특질이다. 우리는 직업과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잘하는지를 생각하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하지만 나는 이미 졸져 천직을 기다려라 에도 서술했듯 이런 말이 되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일이란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재미있는지 그리고 잘하는지 결코 알 수 없다.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생각하며 망설이다가는 우연찮게 찾아온 기회마저 놓치고 말 우려가 있다. 중요한 것은 행선지가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아무래도 위험한 것 같다는 판단이 서면 재빨리 도망치는 일이다. 시선을 응시하고 귀를 기울여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 앞서 언급한 아사다 아키라의 발췌에서는 의지가 되는 것은 사태의 변화를 인식하는 센스, 우연에 대한 직감, 그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내가 세계의 리더들은 왜 직감을 단련하는가에서 축적형 이론 사고보다 대담한 직감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주위에서 아직 괜찮다고 안심시키더라도 스스로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면 바로 도망쳐라.
이때 중요한 것은 위험하다고 느끼는 안테나의 감도와 도망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다. 사람들은 을에 착각하곤 하는데 도망치는 것은 용기가 없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용기가 있기에 도망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대학 졸업 후 취업할 당시 광고회사는 취업 인기 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했지만 오늘날에는 미디어와 통신 환경의 커다란 변화로 인해 가장 장래성이 불확실한 업종 중 하나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인기를 누리는 취업 직종들 대부분도 20년 후에는 쇠퇴 산업으로 분류될지도 모른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회사에 입사하면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자신이 아이덴티티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회사가 인기와 명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점점 줄어든다. 자신의 아이덴티티의 기반이 어느새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선망의 대상에서 벗어났을 때 바로 그 아이덴티티를 버리고 게다가 자신이라는 존재를 무너뜨리지 않고 분리시킬 수 있을까? 틀림없이 그때는 파라노이아에서 스키조프레니아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우리 사회는 아직 한 곳에 그대로 머무르면서 꾸준히 노력하는 파라노이아형을 예찬하고 계속해서 실증을 내고 변화를 거듭해가는 스키조프레니아형을 비하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의 직업과는 전형적인 스키조프레니아형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파라노이아 예찬 스키조프레니아 비하라는 직업관이 사회의 혁신을 정체시키는 요인임에 틀림없다. 이 사회적인 가치관이 스키조프레니아형의 전략을 채택하려고 할 때 큰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도망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세상의 평판에 신경을 쓰느라 침몰해가는 배 위에서 우물쭈물하다가는 그야말로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다. 다른 수많은 사람이 일단 이 배에 탄 이상 마지막까지 애써봐야지 라며 벼르고 있을 때 나는 이 배와 함께 가라앉을 생각이 없습니다.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하고 나서 치려면 얼마만큼의 용기가 필요할지 상상해보자. 파라노이아와 스키조프레니아를 대비시켜보면 후자는 전자보다 경박하고 나약해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현재 세계에서는 용기와 강인함을 지니지 못한 사람이야말로 파라노이아 유형을 지향하고 용기와 강인함을 지닌 사람이 스키조프레니아 유형의 인생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다. 34. 공평한 사회일수록 차별에 의한 상처가 깊다. 격차. 세루주 모스코비치 1925년에서 2014년 루마니아 출신 프랑스에서 활동한 사회심리학자 소르본 대학교에서 수학했으며 사회심리학, 정신분석학, 인류학, 과학사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프랑스의 사회과학고등연구원 교수, 파리에 있는 유럽 사회과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군중의 시대에 다수를 바꾸는 소수의 심리학이 있다. 기업에서는 인사평가 제도를 설계할 때 공정한 평가를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나는 조직과 인사 분야의 전문 컨설턴트이므로 고객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항상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마주한 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이 물음 자체를 부정할 마음은 조금도 없다. 하지만 여기서는 공정성에 관해 다른 물음을 던지고자 한다. 바로 공정한 것은 정말로 좋은 것일까? 라는 물음이다. 공정이 이렇게까지 바람직하다면 우리의 조직과 사회에서도 공정성이 실현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의 유력한 가설에 따르면 본심은 그 누구도 공정 따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쨌든 에도 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오던 신분 차별 제도를 철폐하고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듯이 차별과 격차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에도 시대처럼 공공연히 신분이 나뉘어 있던 시대보다도 차별과 격차는 더 음습하고 심각한 문제로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유는 단순하다. 신분 차이가 없어지고 표면적으로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졌기에 오히려 차별이나 격차가 더 부각된 것이다. 이 문제를 2000년도 더 전에 지적한 사람이 있다. 앞에서 소개했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다. 시기심을 품는 것은 자신과 같거나 같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같은 사람이란 집안이나 혈연관계, 연배, 인격, 세상의 평가, 재산 등의 면에서 같은 사람을 뜻한다. 또한 사람들이 누구에게 시기심을 품는지도 확실하다. 왜냐하면 다른 문제와 함께 이미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람은 시대와 장소, 연배, 세상의 평가 등 여러 면에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질투를 느낀다. 봉건사회인 에도 시대에는 사회적 신분의 차이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다. 이러한 사회에서 사회의 하위층에 속해 있는 개인은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부러움도 열등감도 느끼지 않는다. 애초에 비교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적 제도로서의 신분차별이 없어지면 표면상으로는 누구나 상위층에 속할 기회를 갖게 된다. 자신과 같은 사람은 그렇게 높은 계층에 있는데 비슷한 출생 환경이나 능력을 가진 내가 그런 입장에 설 수 없다는 건 이상하다. 그 의문이 공평성이 저해되어 있다의 감각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공평이나 공정과 정반대에 있는 차별이 이질성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차별이나 격차는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동질성이 높기 때문에 발생한다. 모스코비치는 인종차별에 관해 날카로운 통찰을 남겼는데 파리의 대학에서 사회심리학을 가르치는 고자카이 도시아키 책에서 그의 지적을 만날 수 있다. 인종차별은 오히려 동질성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와 깊은 공통성을 지닌 자, 나와 같은 의견을 갖고 같은 신념을 지니고 있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발견되는 불안은 설령 작은 일일지라도 참을 수 없다. 그 불일치는 실제의 정도보다 훨씬 심각하게 나타난다. 차이를 과장하고 나는 배신당했다고 느껴 격하게 반발을 일으킨다. 고자카이 도시아키의 사회심리학 강의.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큰 격차나 차별이 아니다. 에도 시대의 신분차별 제도나 현재의 영국과 독일에서 보이는 계급에 의해 차별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불공평이 심신을 해치는 일은 없다. 오히려 동질성이 전제가 되어 있는 사회와 조직에서 나타나는 작은 격차야말로 큰 스트레스를 만들어낸다. 오해가 있을까봐 덧붙이는데 나는 결코 신분차별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동질성이 표면상으로 전제되어 있는 사회나 조직과 비교해서 의상티망이나 질투라는 감정에 사로잡히는 일이 적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격차나 차별로 인한 질투의 감정은 사회와 조직의 동질성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구성원에게 상처를 준다. 19세기 전반에 활약한 프랑스의 정치사상가 알렉시 드 토크빌은 평등을 이상으로 내건 민주주의의 대두에 즈음하여 그 모습을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다. 불평등이 사회 공통의 법일 때는 최대의 불평등도 사람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모든 것이 거의 평준화될 때 인간은 최소의 불평등에 상처받는다. 평등이 커지면 커질수록 항상 평등의 욕구가 더욱 크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알렉시 드 토크빌의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토크빌의 지적은 우리가 공정한 조직과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데 도사리고 있는 본질적인 모순을 들추어낸다. 이러한 인식이 성립된 후에 우리는 한층 더 공정하고 공평할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일까? 만약 조직과 사회가 공정하고 공평하다면 그 중에서 하위층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도망칠 길이 없다. 인사제도나 사회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재능과 노력, 그리고 외모면에서 남들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하위층에 있다고 밖에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다.
서열의 기준이 정당하지 않다 혹은 기준이 정당해도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믿음 덕분에 우리는 자신의 열등성을 부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하고 공평한 조직에서는 이 자기 방어가 성립되지 않는다. 우리가 안이하게 궁극의 이상으로 내건 공정하고 공평한 평가는 정말로 바람직한 것일까? 그 이상이 실현되었음에도 당신은 뒤처져 있다고 평가받는 많은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자기 존재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 그러한 사회와 조직은 정말로 우리에게 이상적인 것일까? 공정이라는 개념을 절대적인 선으로 받들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35. 감시당하고 있다는 심리적 압박. 페노티콘, 미셀 푸코, 1926년에서 1984년. 프랑스의 철학자. 구조주의 철학의 기수로 불리던 시기가 있었지만 푸코는 자신을 구조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구조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후에 포스트 구조주의자로 분류되었다. 대표적으로는 광기의 역사, 감시와 처벌, 성의 역사 등이 있다. 페노티콘은 독방이 원주형으로 배치되어 있고 그 한가운데에 감시탑이 설치된 감옥 건축 양식이다. 미셸 푸코가 제안한 페노티콘에 관해 고찰해 보려 하는데 원래 페노티콘이라는 형태의 감옥을 구상한 사람은 18세기 영국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이었다. 철학자인 벤담은 왜 감옥을 디자인했을까?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상적인 사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추구했는데 그러한 사회에서는 범죄자의 갱생도 최대화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감옥 또한 연구해 본 것이다. 이런 감옥에서 정말로 수감자가 쾌적하게 지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여기서는 벤담이 생각한 감옥에 관해 더 깊이 파고들지 않겠다. 푸코는 이 페노티콘이 지닌 감시 압력에 주목했다. 페노티콘에서는 중심부에 있는 감시탑에서 원주형으로 배치된 독방을 항상 감시하고 있는 반면에 독방에 있는 수감자는 교도관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느 쪽을 지켜보고 있는지 전혀 볼 수 없다. 원래 페노티콘은 소수의 교도관이 많은 독방을 효율적으로 감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디자인되었는데 푸코는 다른 점에 착안했다. 푸코는 페노티콘이 만들어내는 감시받고 있다는 심리적 압박이 현대에서는 독방이 아니라 사회 일반에서도 널리 확산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래서 이 압력이 인간의 개성 또는 자유로운 사상과 행동을 억압하고 이 압력에 굴하지 않는 강한 개인을 광인으로서 집단에서 배제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근대 국가는 법률이나 규칙 등 외부의 제도뿐만 아니라 훈련으로 형성된 도덕과 윤리로도 국민을 지배한다는 것이 푸코의 주장이었다. 우리는 자율적으로 그것이 좋은 일이므로 그것이 도덕이므로 라는 식으로 자기 마음속에서 이유를 붙여 행동을 일으킨다고 느끼지만 푸코는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지배 형태라고 경고한다. 이 지적을 경영의 세계에 적용하면 어떨까? 우선 어떠한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실제로 감시할 필요는 없다. 만약 방약 무인한 행동을 일삼는 임원이 있다고 할 때 이 인물에게 행동을 고치도록 압력을 넣는 경우 실제로 감시하기보다는 감시당하고 있다고 본인이 느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실제로 감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감시의 압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 감시의 압력은 당연히 규범적인 사고나 행동을 하도록 사람을 재촉하게 되는데 말할 필요도 없이 대다수의 사람이 이러한 규범을 따르고 있는 조직에서는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 페노티콘이 만들어내는 압력은 조직 내에 필연적으로 생기며 이를 억제하려 해도 잘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이 압력을 조직의 과제와 방향성에 맞는 형태로 조화롭게 길들여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36. 사람들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다르게 보이기 위해 돈을 쓴다. 차이적 소비. 장 보드리아르 1929년에서 2007년 프랑스의 철학가, 사상가 1970년에 저술한 소비의 사회로 현대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른바 포스트 모던의 대표적인 사상가로 불린다. 장 보드리아르는 자신의 대표 저서 소비의 사회에서 소비를 기호의 교환으로 재정의했다. 소비가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라는 차이를 표현하는 기호라는 것이다. 고전적인 마케팅 구조에서 소비의 목적은 다음 세 가지로 분류된다. 1. 기능적 편익 획득. 2. 정서적 편익 획득. 3. 자아실현적 편익 획득. 마케팅 이론에서 시장은 여명기부터 성숙해 나가면서 혹은 그 시장의 경제적인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의 목적은 앞에서 말한 1에서 2, 3의 순서로 옮겨간다. 이는 노트북이나 휴대전화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20년 전에는 사양이나 중량이 주요 선택 기준이었지만 요즘은 디자인이나 소재감 같은 정서적 요인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며 급기야는 브랜드나 상품이 갖고 있는 개성과 스토리도 중요해졌다. 반대로 기능적인 편익에만 만족하면 시장은 그 자리에서 정체될 수도 있다. 보드리아르는 기능적으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상품이 이렇게 넘쳐나는데도 우리 경제활동이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확대일로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충족은 열량이나 에너지로서 또는 사용 가치로서 계산하면 곧 포화점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눈앞에는 명백히 그 반대 현상, 소비의 가속도적 증가가 펼쳐지고 있다. 이 현상은 욕구 충족에 관한 개인적인 논리를 근본적으로 포기하고 차이와의 사회적 논리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부여할 때만 설명할 수 있다. 장 보드리아르의 소비의 사회. 여기서 보드리아르는 우리가 지닌 욕구는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오히려 타인과의 관계성, 즉 사회적인 것으로 설명 가능하다고 말했다. 나는 20대 후반에 이 책을 처음으로 읽고는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받았다. 보드리아르가 말한 대로 욕구가 사회적인 것이라면 마케팅에서 시장 창조나 시장 확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차이 총계의 최대화다. 이는 당연히 사회에 매우 큰 르상티망을 만들어낸다. 또한 보드리아르의 차이적 소비는 소비라는 주제를 크게 넘어서는 사정거리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자발적인 욕구와 희망을 토대로 자신의 자아실현의 모습을 그린다는 전제 아래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 바람직한 자신의 모습이 어떤 특정 집단이 배타적으로 갖는 특성에 의해 기술된다면 그러한 자신의 모습은 자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특정 집단과 그 외 집단, 즉 외부 환경과의 차이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보드리아르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소비자는 스스로 자유롭게 원하고 선택해 타인과 다른 행동을 하지만 이 행동이 차이와의 강제나 어떤 종류의 코드에 대한 복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타인과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은 동시에 차이의 모든 질서를 새로 만들게 되는데 이 질서야말로 처음부터 사회 전체가 해야 할 일이며 싫든 좋든 개인을 넘어선다. 장 보드리아르의 소비의 사회. 부자가 명품이나 고급차를 구입하는 것과 같은 과시하기 위한 호화 소비만이 차이적 소비가 아니라는 데 주의해야 한다. 부자가 자신들이 부자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드러나기 위해 페라리나 포르쉐 등 알기 쉬운 고급차를 타고 다니거나 고급 주택지로 이름난 지역에 사는 것도 물론 차이적 소비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보드리아르가 말하는 것은 그런 차이적 소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를테면 하이브리드 차량인 프리우스를 타거나 무인 양품을 애용한다거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지내는 일 또한 그 길을 선택한 주체가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은 타인과 자신은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차이적 소비라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무의식적으로 아무 목적 없이 행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기호가 생겨난다. 이 거북한 진실에서 노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우리는 그러한 기호의 지옥에서 살고 있다고 보드리아르는 강조했다. 뒤집어 말하면 무언가 기호성을 갖지 않거나 또는 갖더라도 희박한 상품과 서비스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뜻이기도 하다. 자아실현적 소비는 시장 성장의 최종 단계에서 발현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이때 자아실현이 자발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마찬가지로 타자와의 차이라는 형태로 규정된다면 그 상품 나름대로 서비스가 어떠한 차이를 규정하는지를 의식하지 않는 이상 성공할 만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는 어렵다. 보이지 않는 노력도 언젠가는 보상받는다는 거짓말. 공정한 세상 가설. 멜빈 러너 1929년부터 1970년부터 1994년까지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에서 사회심리학 교수를 역임한 후 현재는 미국 플로리다 애틀랜틱 대학교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정의에 관한 심리학 연구의 선구자로 불린다. 힘든 고난 속에서도 꾸준히 성실하게 노력하면 언젠가는 보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대개 세상은 공정해야 하며 실제로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세계관을 사회심리학에서는 공정한 세상 가설이라고 부른다. 공정한 세상 가설을 처음 제창한 사람은 정의감에 대한 연구로 선구적 업적을 이룬 멜빈 리너다. 공정한 세상 가설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보상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벌을 받게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서 노력하면 언젠가 보상받는다. 믿고 중기적으로 노력을 다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기쁜 일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세상은 그렇지 않으므로 이러한 세계관을 고집스럽게 주장한다면 오히려 폐해가 더 크다. 주의해야 할 것은 공정한 세상 가설에 사로잡힌 사람이 무의식 중에 방출하는 노력 원리주의다. 노력은 반드시 보상받는다고 천진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내세우는 근거 가운데 하나가 1만 시간의 법칙이다. 작가 말콤 글래드웰이 저서 아웃라이어에서 제창한 법칙으로 간단히 말하면 큰 성공을 이룬 음악가나 스포츠 선수는 모두 1만 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훈련에 쏟아부었다라는 주장이다. 이에 관해 나는 이미 여러 권의 저서와 블로그에 반론을 게재했으므로 여기서는 아주 짤막하게 반론의 골자만 밝히겠다. 글래드웰의 주장은 어떤 분야에서든 세계 최고가 되고 싶다면 1만 시간 동안 훈련을 하라.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최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나 대담한 법칙을 제안한 데 반해 책에 나와 있는 논거는 일부의 바이올리니스트 집단과 빌 게이츠, 프로그래밍에 1만 시간을 열중했다. 그리고 비틀스, 데뷔 전에 무대에서 1만 시간 연주했다. 에게서 이 법칙이 관측되었다는 것뿐으로 주장의 근거가 너무나 취약하다. 이는 비단 글래드웰에게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재능보다 노력이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책에 나타나 있는 공통된 특징이다. 이를테면 데이비드 쉔크가 쓴 우리 안의 천재성에서는 타고난 천재의 대표격인 모차르트가 실제로는 유소년기부터 집중적인 훈련을 받으며 노력을 거듭해왔다는 사실을 논거로 들어 역시 재능보다 노력이라고 결론 짓고 있지만 이는 논리전개에서 흔히 발생하는 초보적인 실수로 사실은 전혀 명제의 증명이 될 수 없다. 우선 진짜 명제는 다음과 같다. 명제 1. 천재 모차르트는 노력했다. 이 명제에 대한 반대의 명제를 명제 2로 도출했다고 하자. 명제 2. 노력하면
모차르트와 같은 천재가 될 수 있다. 위의 말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흔히 저지르는 반대 명제의 실수다. 명제 1에 의해 도출되는 것은 짝을 이룬 명제 3이다. 명제 3. 노력 없이는 모차르트와 같은 천재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노력하면 모차르트 같은 천재가 될 수 있다라는 명제는 이끌어낼 수 없다. 그렇다고 노력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물론 아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1만 시간의 법칙이 성립하느냐 아니냐는 그 대상 악기나 종목 또는 과목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맥나마라 조교수 팀은 자각적 훈련에 관한 88건의 연구의 메타 분석을 행하고 연습이 기량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기술이나 능력 분야에 따라 다르며 기능 습득에 필요한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는 각 분야에 대해 연습량이 많고 적음에 따른 성과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소개되어 있다. 컴퓨터 게임 26%, 악기 21%, 스포츠 18%, 교육 4%, 지적 전문직 1%. 이 수치를 보면 글래드웰이 주장한 1만 시간의 법칙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얼마나 위험한 주장인지 알 수 있다. 노력은 보상받는다는 주장에는 일종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어 매우 아름답게 들린다. 하지만 그것은 바람일 뿐이고 현실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직시하지 않으면 의미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공정한 세상 가설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공정한 세상 가설, 즉 노력은 언제나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사고는 실증 연구에서 부정되고 있으며 노력의 누적량과 성과의 관계는 해당 경기나 종목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혀졌다. 다시 말해 섣불리 이 사고에 사로잡혔다간 승산이 없는 일에 쓸데없이 인생을 허비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제 공정한 세상 가설의 다른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다. 이 가설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주 반대의 추정을 한다. 즉, 성공한 사람은 성공할 만큼의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하므로 반대로 무언가 불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면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원인이 당사자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소위 피해자 비난이라고 부르는 편견이다. 실제로 세상에는 자업자득, 인광보, 남을 저주하면 자신에게도 재앙이 돌아온다, 뿌린 대로 거둔다 등 약자를 비난하는 속담들이 있다. 나치 독일에 의한 로마인과 유대인 학살 또는 세계 많은 국가에서 자행되는 약자 박해가 세상이 공정한 이상 공경에 처한 사람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세계관을 토대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노력은 보상받는다는 공정한 세상 가설에 사로잡히면 사회나 조직을 도리어 원망하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짚고 싶다. 논리는 항상 단순하다. 세상이 공정해야 한다고 하면 실제로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은 언젠가 발탁되거나 각광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현실 세계는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남들 모르게 혼자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발탁되지도 않을 뿐더러 각광을 받는 일도 없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세상은 공정해야만 하는데 이 조직은 공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은 도의적으로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 조직의 원한을 품게 된다. 이는 테러를 일으키는 심리 과정 그 자체다. 1999년에 본의 아니게 명예퇴직을 권고받은 그룹 기업 브리지스톤 스포츠의 58세 과장이 브리지스톤 본사 사장실로 뛰어들어 할복한 사건이 있었다. 사장실에 뛰어든 남성이 쓴 항의문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 입사 일에 30여 년, 브리지스톤과 운명 공동체로서 먹고 자는 것도 있고 가정을 돌본 시간도 없이 일하면서 회사를 지탱해온 직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오늘의 브리지스톤을 일구어냈다.
이 고발문은 원망과 한탄이 짙게 배어나오는 내용으로 공정한 세상 가설에 사로잡힌 사람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조직의 원한을 드러내는지 더없이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먹고 자는 것도 있고 가정을 돌볼 여유도 없이 일한 것에 대해 회사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한 인생이고 그러한 선택을 한 직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세상은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회사의 태도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세상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 그러한 세상에서 한층 더 공정한 세상을 목표로 싸워나가는 일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요, 의무다. 남모르는 노력이 언젠가는 보상받는다는 사고가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자.